강한 화력, 두터운 장갑, 느린 속력. 이 뚜렷한 특징으로 구분되는 표준형 전함은 네바다급부터 시작되어 콜로라도급까지 이어지는 특징이다. 표준형 전함의 설계가 한창이던 1차 세계대전에서 전강기까지에는 군함에게 요구되는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세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당시의 기술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순양 전함이라는 함종이 분화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전함이 전함으로서 있으려면 화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방어력과 기동력 중 하나를 선택하곤 했다. 고립주의를 띠는 정책과 세계 정세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미국의 태도로 인해 매우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추구한 것이 표준형 전함이었다. 이 특징이 전혀 변하지 않아 얼핏 표준형 전함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표준형 전함은 정말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 발전에 실질적인 마침표를 찍은 것이 바로 이 테네시급 전함이다. 만재 배수량 33,190톤, 전장 190m, 전폭 30m, 최고속도 21노트, 무장 14인치 59경장 주포 12문, 5인치 51구경장 단장포 14기, 장갑 측면 최대 343mm, 포탑 최대 457mm이다. 테네시급이 이전의 전함들과 다른 점은 소위 말하는 포스트 유틀란트급 전함이라는 것이다. 포스트 유틀란트란 유틀란트 해전의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건조된 전함을 말한다. 유틀란트 해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해전이었다.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등장하고 난 뒤 전함은 더 먼 거리를 사격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이 때문에 포탑의 포물선 각도는 더 급해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탄이 떨어지는 곳이 측면에서 갑판으로 옮겨갔다. 이런 패러다임에 맞추어 갑판 장갑을 강화하고 더 진보된 장갑 설계가 마련된 전함들을 포스트 유틀란트급 전함이라고 부른다. 테네시급은 유틀란트 해전이 끝난 이후에 건조가 시작된 전함답게 유틀란트 해전의 전운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전 한 급인 뉴멕시코급과 달라진 점은 갑판 장갑이 더욱 강화되고 주포의 안각을 더 올릴 수 있는 마크6 주포를 사용했다. 어뢰 방어력도 비약적으로 상승되었는데 미 전함의 어뢰 방어력은 사실상 테네시에서 완성되었다. 어뢰 방어 구획을 다층으로 만들어 폭발력을 점차 흡수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진주만 공습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이 구조는 노스캐롤라이나급까지 변화 없이 채용될 정도로 완성된 구조였다. 다음 함급인 콜로라도급이 테네시에서 주포만 16인치로 바꿔 끼운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표준형 전함의 진화는 테네시급에서 완성된 셈이다. 테네시급은 당대 그 어떤 14인치 전함보다 강력한 전함이었다. 화력으로 보나 방어력으로 보나 테네시급을 이길 수 있는 전함은 없었다. 한 체급 위인 15인치급 전함들을 상대로도 적들을 몰아내서 주요 거점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평가되었고 또 그것이 표준형 전함들의 목적이었다. 테네시급 두 자매는 후에 해군 군축조약을 뚫고 취역한 콜로라도급 세척과 함께 미 해군 내에서 빅5라 불리며 최주력 전함이 되었다. 세장형 마스트를 제거하고 함교 구조물을 다시 쌓는 대개장을 받던 이전 한급들과는 달리 일선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공 사격이 가능한 5인치 25구경장 부포 장착 등의 사소한 개장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전함 중 하나였다. 그러나 15인치급 전함들을 상대로도 전략적 승리를 장담한 테네시급조차 항공모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진주만 공습 당시 테네시는 웨스트 버지니아를 방패로 큰 피해는 면했지만 반격은커녕 불을 끄는데 급급했고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침수를 막아가며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거하게 폭발한 애리조나의 여파로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황도 항공모함들이 초장거리에서 치고 갔느라 전함들이 활약할 여건이 안되고 어차피 진주만 공습으로 피해도 크게 입었겠다. 미국은 이참에 테네시급 두 척을 모두 도크에 집어넣고 수리와 대개장을 진행한다. 외관상으로도 한눈에 보이는 변경점은 상부 구조물이다. 세장형 마스트는 속이 비어 무게가 가볍고 의외로 포격이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물의 강도 자체가 약하고 에펠탑처럼 내부 공간 활용도가 처참하게 망했다는 단점이 있다. 설치해야 하는 전자장비들도 늘고 함교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짐에 따라 세장형 마스트는 테네시뿐만 아니라 모든 미 전함에서 사라지게 된다. 네바다급처럼 전체적인 상부 구조물의 모습이 사우스 다코다급의 것을 따라갔고
미국이 부포로 사골처럼 우려먹는 5인치 양형포를 장착했다. 성능 면에서 진일보한 것은 주포였다. 노스캐롤라이나급이 쓰는 것과 같은 장비들로 함교의 머리 위를 장식했고, 주포 또한 마크6에서 마크11으로 바꾸며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약 20km가량 증가한 39.5km로 늘어났다. 대개장을 거친 테네시는 1943년, 캘리포니아는 1944년에 전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미 해군이 총동원되어 일본 해군을 싸그리 소탕한 최대 규모의 해전, 레이테만 해전에 테네시급 두 자매도 옛 빅5의 일원이었던 콜로라도급과 함께 참전한다. 이때 올덴도르프 제독의 함대에서 최근에 대개장을 받아 고속 전함들의 최신식 전자장비를 가졌던 것은 테네시, 캘리포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단 세 척뿐이었다. 후소와 야마시로로 개박살낸 것도 이들의 전과였다. 이후로도 다른 표준형 전함들과 함께 상륙전이라는 상륙전에는 전부 다 불러다니며 해병대 상륙에 앞서 일본군의 진지를 갈아엎는 역할을 맡았다. 표준형 전함이 대부분 14인치였고 그런 만큼 상륙지에 가장 많이 포탄을 퍼부은 국영답게 수영장 제조기로 불렸다. 한 번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물이 채워져 수영장으로 써도 부족하지 않은 크기의 구덩이들이 생겨서 그런 별명을 얻은 것이다. 어차피 16인치 SHS 같은 고화력 철갑탄이 파괴해야 할 만한 장갑물은 육상에 존재하지 않고 고폭탄만 많이 쏴주면 되니 12문이란 다포문을 가진 테네시급은 상륙 지원의 제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표준형 전함들이 다 그렇듯 이상이 테네시급이 올린 전과의 전부다. 테네시급 또한 대개장을 마치고 전선에 복귀했을 땐 테네시급이 전함의 위용을 뽐낼 자리가 없었다.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전강기에 렉싱턴급과 함께 전함을 운영해볼 때 표준형 전함들이 너무 느려 터져서 도저히 같이 써먹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겪었다. 미 해군이 항공모함의 강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진주만 공습과 일련의 전투들이라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미 해군은 이미 전강기에 항공모함의 위력을 깨달았다. 순양전함에서 항공모함이 되는 렉싱턴 자매가 그 변화를 이끌었다. 좌충우돌 이리저리 구른 타국의 항공모함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항공모함의 정의에 부합하게 나타난 렉싱턴급은 거함 거포주의자들의 생각도 바꿀 만큼 모의전에서 그 저력을 뽐냈다. 테네시급은 이러한 시대의 역풍을 정면으로 맞은 전함으로 전강기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항공모함을 기존의 전함이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공, 수, 주 세 요소에서 전함만큼 방어력을 두를 필요가 없던 항공모함은 남은 배수량을 전부 기동력에 몰빵했고 덕분에 렉싱턴급은 취역 기준인 1927년에 43,000톤이라는 대형함이 33노트라는 순양함 뺨치는 초고속을 달릴 수 있었다. 이제 미 해군의 속도는 표준형 전함의 21노트에서 항공모함의 33노트로 옮겨간 것이다. 미 해군은 더 이상 표준형 전함의 설계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주포만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뜯어고쳐 고속 전함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연장 주포로 12문의 화력을 유지하고 속도도 27노트로 비약적으로 향상된 노스캐롤라이나급의 시작이다. 정리하자면 테네시급 전함은 표준형 전함의 완성과 끝을 장식한 전함이다. 표준형 전함의 발전은 테네시급에서 완성을 맞이했으며 동시에 표준형 전함이 맞닥뜨린 한계였다. 나가토급의 등장으로 급하게 착수된 콜로라도급을 제외하면 테네시급이 이어가는 계보는 노스캐롤라이나급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급 또한 런던 해군 구축조약의 파기로 갑작스레 16인치로 업건되며 이게 테네시급의 후속함이라고? 싶을 정도의 연관성이 희미해졌지만 14인치 12문의 화력을 유지하려 한 초기 설계와 함교 구조물과 분리된 두 개의 연돌, 테네시급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어뢰 방호 구조 등 표준형 전함의 특징이 몇몇 보인다. 비록 표준형 전함은 항공모함의 특징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설계였지만 미 해군 전함의 계보에 한 획을 그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